로맨틱한 복수. 더 글로리 최종화까지 보면 약간 답답한 감정이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가해자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유독 강영천에 대해서만 확실한 복수로 끝내지 않은 게 이상하죠. 짐승을 구할 거였으면 수의사를 했고 악마를 구할 거면 목사를 했으며. 이게 강영천의 마지막 모습인데 사실 최혜정은 상대적으로 가해 수준이 낮았지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반면 여정의 아버지를 죽인 사이코패스 강현천은 복수할 것이라는 암시만 주고 끝나니 찜찜한 거죠. 사실 이건 제작진이 동은과 여정의 결말을 더 글로리 전체 주제와 연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설정 같습니다. 주여정은 처음부터 동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지만 오늘은 건강해 보이시네요. 다행히. 바둑 좋아하세요? 둘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죠. 과외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해드려요? 동은에겐 폭력의 아픔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둘의 로맨스는 여정이 사랑만 쫓는 인물이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더 글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절한 복수극인데 로맨스의 비중을 늘리면 개연성과 작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정은 동은의 상처투성이 몸을 본 후 그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은 복수의 동행자로 여깁니다. 파트 1에서는 첫눈에 반해서 동은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여정은 동은에게 아픔이 있고 복수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안치실에 윤소희 씨가 있는 건 알고 있었고 둘 다 폭력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에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복수에 대한 공통된 목표의식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맨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수가 곧 사랑이었던 거죠. 로맨스의 완성은 강영천. 사랑해요. 사랑해요. 더 글로리는 강영천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면서 극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러한 열린 결말은 아직 해결할 거리가 남았다는 진취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고 또 파트 3의 여지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은과 여정 로맨스의 완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설정으로 보여요. 날 죽이는 건 내가 할게. 내 마지막 편지야. 당신들도 나처럼 쓰리고 아팠기를. 동은은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복수가 끝났더라도 마음속 상처와 피폐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여정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엔딩은 개연성이 부족할 수 있죠. 또한 더글로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갑자기 행복한 로맨스로 끝내는 것은 김은숙 작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강영천이라는 묘수를 생각한 듯 합니다. 그 끝이 거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좀 꺼내줘요. 지옥에서. 여정 선배 지옥이 강영천인가요? 동은이 삶을 마치려고 할 때 갑자기 여정의 엄마가 나타나 동은을 설득하는데요. 치밀한 복수 과정에 비하면 우연성이 많이 개입되어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된 설정으로 보입니다. 이때 동은은 여정의 복수를 위해 죽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는데 단순히 여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복수만이 동은을 살게 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을 빌드업하기 위해 이전에 동은이 강현천의 편지를 읽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목을 뚫고 들어갈 때 그 서걱이던 소리. 동은이 여정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제 자신이 여정의 복수를 대신 해주겠다 마음먹은 순간 앞으로 열차가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결국 둘은 주여정의 복수를 위해 또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주여정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강영천으로 인해 동은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강영천에 대한 복수가 남았기에 동은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더 글로리의 성교육. 전재준은 박연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날 또 버린 건지 날 사랑한 적은 있는지. 날 사랑한 적이 있냐는 재준의 질문은 본인은 연진을 사랑하는데 정작 연진은 남편이 있으니 분노를 표출하는 듯 보이는데요. 편집샵 이름인 시에스타도 연진에게 바칠 정도로 로맨티스트 면모를 보이죠. 그러면 반대로 연진은 재준을 사랑했을까요? 전재준이 학창시절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썸은 있었지만 그냥 재준의 조건적인 면을 좋게 본 것 뿐이죠. 연진은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너도 결혼 생각 생기면 말해. 난 딴 년이랑 겸상을 안 한다. 대신 연진이 재준과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쿨리지 효과로 스릴을 즐기는 것일 뿐 재준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쿨리지 효과란 성관계 파트너를 바꿨을 때 성적 욕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연진이 하도영과 결혼했음에도 재준과 바람피는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진은 전재준과 하도영을 필요에 따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밖에 나갔다 오면 뭐부터 한다? 연진이도 흡연했으면 뭐부터 한다?
귀여워. 초반부 연진이 도영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도영이 부와 사회적 명예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진은 도영과 사귈 때 페이스북에 도영의 부를 자랑하는 글을 올리며 우월함을 과시했었죠. 하지만 연진은 하도영이 자신을 버리자마자 재준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구해줘야지. 예솔이랑 나 네가 구해야지. 예솔이랑 갈게. 너한테 갈게 재준아. 이때 재준이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정은 꿍꿍이가 있어 보이죠. 그건 하도영을 협박하여 예솔이의 친권을 따내기 위한 수작이었을 뿐 이후 양아치 기질을 발휘하여 바로 연진을 버리고 혜정과 살림을 차립니다. 참고로 전재준은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자식을 많이 둔 정력 왕 빌런인데요. 처음에는 윤소희 임신의 범인이 손명호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 또한 전재준이 범인이었습니다. 사실 박연진과 손명호가 다투는 장면에서 손명호가 범인이 아니라는 복선이 있었는데요. 거기 너 있었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 있거든. 이러면 흥정이 빠르지. 손명호는 성관계를 하기 전 피임 도구를 챙기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것을 보면 윤소희 임신의 범인이 아닐 거라 생각들죠. 반면 재준의 경우 이사라의 대사를 들어보면 재준이가 나랑만 하면 이상하게 빨리 산다고 했거든. 나랑 더 뜨거운 거 아니야? 넌 그냥 조르건 병신아. 가라고. 재준의 급한 성격에 관한 설정을 굳이 넣은 것도 제작진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드네요. 어쨌든 재준은 추악한 성폭행범이고 결국 예솔이를 도영에게 뺏기고 죽었으니 잘못된 성욕의 말로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하도영의 진심. 17페이지를 펼친 느낌이랄까. 거기에 더 멋진 게 있을 때가 많거든요. 멋있어서 짜증났다 그런 얘기를 안 들키고 담담해한 거죠. 주여정이 하도영을 질투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영이 모든 걸 갖춘 남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동훈이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복수 때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동훈이 하도영에게도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혹시 둘이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투하는 거죠. 물론 동훈이 하도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도영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죠. 도영이 벗어놓은 구두를 보고 어릴 적 박연진 무리에 괴롭힘 당했을 때 자신의 신발을 떠올리는데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그 기회는 현관에 놓여있던 누군가의 예의 때문이고. 자신의 복수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도영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 하도영은 처음에 연진에게 계속 기회를 주며 곁을 지키려 했지만 연진의 실체가 상상 이상이었죠. 이게 나란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으면 내가 아닌 거 아닌가요? 자신이 아끼는 예솔에게 영향을 미치자 결국 연진을 버리고 암묵적으로 동훈의 편을 들며 동훈을 향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문동훈이랑 바둑도? 처음 봤을 땐 호기심이었고 한동안 안 보였을 땐 기다려줬고 그거 바람이야. 그래서 너랑 전재준 사이에 안 묻잖아. 하지만 사랑이라기보다 호기심과 연민 정도의 감정인데요. 사실 호기심과 연민은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과 맞닿아 있죠. 또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하도영의 캐릭터 특성상 동훈이 신경 쓰였다는 건 그만큼 큰 관심과 마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은 있는데 애틋할 수는 없는 그런 둘의 케미가 뭔가 아쉽기도 하고 긴장감이 흘렀던 것 같아요. 살벌한 고백. 김은숙 작가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로맨스 드라마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스릴러와 어울릴까 하는 시선도 있었죠. 특이한 점은 더 글로리의 장르가 스릴러인데 자세히 보면 로맨스의 흑화 버전으로 생각될 정도로 사랑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가을에 태어날 네 아이의 이름을 난 100개도 넘게 지어봤어. 대사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며 축복하는 듯 보이죠. 하지만 동훈은 학교 폭력의 기억 때문에 지옥에 살고 있는 반면 가해자 연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매일 생각했어 연진아. 난 너를 어디서 제외해야 할까.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는 듯한 대사인데요. 앞서 태어난 딸 예손이는 연진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동훈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 초등학교에서 연진과 만날 것을 계획했죠. 보고 싶어 죽는 줄.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너의 세상이 온통 나였으면 좋겠어. 동훈이 감옥에 갇힌 연진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둘의 감정은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듯한 이 대사는 연진이 감옥에서 썩으며 평생 동훈을 생각하게 만드는 복수극의 완성 장면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달달한 사랑 멘트인데 처절한 복수의 상황과 잘 어울리죠. 실제 복수가 사랑의 어느 부분과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이 지나치면 상대에게 집착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수심도 극한으로 치달으면 상대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그만큼 집착이 필요하죠.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침착한 동훈의 대사는 죽여버릴 거야 와 같은 뻔한 협박의 대사보다 사랑이라 여겨질 만큼 집착을 담고 있기에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실제 김은숙 작가가 복수의 감정이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한 걸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김은숙 작가의 로맨스 위주 필모그래피가 스릴러에서 약점이 될 수 있음에도 그 둘의 공통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강점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남편 맞아요. 현남은 사실상 남편의 죽음을 계획했지만 왜 남편이 죽자 슬퍼했을까요? 현남은 가정부로 돈을 벌고 요리나 청소 등 가사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석재는 현남에 기생하며 살면서도 자격지심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술만 마시면 현남과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돈만 딱 들어오면 바다 보러 가자. 필리핀 망고가 그렇게 싸대. 내가 사줄 테니까 꼭 입어봐.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분 좋아진 이석재는 갑자기 현남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필리핀을 가려는 것도 행복한 가족 여행이 아니라 본인이 도박을 즐기기 위한 것이죠. 그는 결국 지나친 욕심 때문에 파멸을 맞이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망고는 못 먹었지만 바다에 왔네. 당신이 마지막으로 골라준 옷 입고 왔는데 어울려? 현남이 슬피 우는 장면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탈함, 드디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리고 어쨌든 오랜 시간 함께해온 남편에 대한 죄책감 및 안타까운 심정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선아 걱정은 말고 용서하지도 말고 오래오래 썩어가. 그래서 현남은 장례 과정에서 남편이 원하던 것을 모두 들어주죠. 남편이 사주겠다던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가고 싶다는 바다에 유골을 뿌려줍니다. 부부로서 수십 년간 연을 맺고 살아온 것에 대한 정이 남아있던 것인데요. 책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에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973년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인질범을 옹호한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것이죠.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 피해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현남도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남편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고 폭력에 무뎌지는 심리 기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쿨리지욕과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심리학은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 삶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책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 저자 심리학 교수 이동귀,